파트 처음부터 다시 복습할게요. 수업은 지난 시간에는 첫 수업 진도 나가려고 하다가 복습을 좀 하면서 앞에 빠진 부분 다시 하면서 진도는 다 나갔어요. 네, 끝까지 다 소방 끝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저게 업로드가 착오가 생겼는지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나 돌겠다. 주말에 못했어요. 여하튼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꼭 익혀둬야 되는 거 중심으로 해서 진도 나갈게요. 페이지로는 3페이지. 시작합니다. 페이지 4페이지 구성양식에서 보면은 구성양식에는 전체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가구식 첫 번째 관로 1번 가구식 있죠. 가구식은 횡력에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무엇 때문에? 가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관로 2번에 조적식 조적식은 횡력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즉 균열이 생기기가 쉽고 시멘트 모르타를 사용하고 부등치마에는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5페이지 일체식 구조는 우리가 아닙니다. 일체식 구조는 자체 중량이 크죠? 공기는 길다 짧다? 길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라멘 구조는 무엇과 무엇이 더해졌죠? 기둥과 보. 벽식 라멘 구조는 바닥과 벽체. 아파트는 무슨 구조입니까? 벽식 라멘 구조로서 일체식 구조의 일종이죠. 다음 관로 4번의 하단에 입체식. 입체식에는 큰 공간을 덮는 트러스, 절판, 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다음 7페이지. 시공 과정에서는 보면 물을 사용하는 무슨 구조? 습식. 다음 가장 대표적인 게 조립식인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슨 구조? 건식. 다음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합니다. 무슨 식? 현장 구조. 다음 관로 3번 현장 구조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현장 구조고 4번에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 와서 조립해서 붙이는 조립식 구조. 그 중에서 이제 8페이지 왔습니다. 중요한 거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할게요.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에서 종류가 몇 가지 있다 했습니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어떤 구조? 프리텐션 구조. 프리텐션은 미리 긴장을 주는 거라 했죠. 어떻게 하냐면 강한 PS선, 강선이 있는데 PS선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늘리죠. 늘린 상태에서 두 번째 무엇을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피아노 선이기 때문에 스프링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시 되돌아가려는 힘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프리텐션, 미리 긴장을 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포스트 텐션. 맨 첫 작업이 뭐였나요? 무슨 관이 하나 있었어. 시스관이라는 게 있었죠. 시스관을 먼저 깔아놓고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하나요? 콘크리트를 크기에 맞춰서 타설을 하고 다음 무엇을 하나요? 중간에 강선을 넣죠. PS선을 삽입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PS선을 넣는 상태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다시 구분이 된다? 부착과 비부착 형식이 있는데 부착하는 것은 안에 무엇을 처리한다? 그라우팅 처리를 한다. 그라우팅 처리를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식이 되지 않더라. 이런 장점이 있었고 비부착은 그냥 이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단점은 그라우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부에 선이 부식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장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얘가 다시 줄거나 늘어날 수 있잖아요. 무엇이 가능하다 늘어났을 때 재긴장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프리텐션과 포스트 텐션 방법이 있는데 크기, 이 부재의 크기, 누구를 더 크게 작게 하게 되냐면 프리텐션은 상대적으로 소형 만들 때, 포스텐션은 대형을 만들 때. 다음 제작하는 장소는 소형이니까 어디에서 만들어 올 수 있냐면 공장에서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트는 대형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다음 사용하는 예로는 이런 것들이 어디 많이 사용되냐면 예공법을 이용했는 것은 기찻길 있죠. 기찻길에 보면은 대부분 다 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힘이 나중에 작용하게 되는 겁니까? 압축력이죠. 되돌아 간략한 압축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는 가장 큰 단점 중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 중에 보면은 이렇게 처짐이 발생하잖아요. 처짐이 발생하는데 압축을 주다 보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그리면 얘가 오히려 이런 형식으로 하중이 작용하면은 실질적으로는 평탄하게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철도, 괭목 같은데 여기 들어가 있는데 덜크덩 하면 무슨 쿠션감 같은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KTX는 잘 못 느끼는데 옛날 기차, 무궁화호 이런 거 타다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죠. 안에 철도 괭목은 이런 방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긴장됐다가 다시 그런 형식. 포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디고 그 교량, 상탄. 서울에 보면은 이렇게 교량도 되게 많죠. 거기도 대부분 포스텐션 형식으로 했는데 덜크덩 많이 올라가는데 다시 제자리 긴장 재긴장이 반복되는 겁니다. 다음에 PS선은 언제 들어가게 되냐면 프리텐션은 PS선이 언제 됩니까? 콘크리트 타설 전. 다음 포스텐션은 PS선이 콘크리트 타설 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비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슨 힘을 많이 받습니까? 인장력, 압축력 둘 중에 무엇이다? 압축력. 압축력을 크게 받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힘을 받다 보면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죠. 근데 압축력을 줘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쪼그라지게 해주니까 균열 발생이 보통 거에 비해서는 많다 적다? 균열 발생이 적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고강도 콘크리트로 많이 사용하고요.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기차 들고도 교량 들고 진동 발생하죠. 진동이 발생하지만 복원력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수하다. 여러 가지 많은 장점 중에서 가장 단점을,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 그게 뭔가요? 무엇에 약하다. 무엇에? 그렇죠. 불에 약합니다. 그래서 내화성에 약하다.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당겨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일 때는 수치가 얼마 기준입니까? 얼마 메가파스칼 이상? 40 메가파스칼 이상. 만약에 좀 가벼운 경량 콘크리트가 기준이게 되면은 얼마 이상? 27 메가파스칼 이상.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0페이지 상단에 아치 구조. 아치 구조는 무슨 힘만 작용한다? 압축력만. 다음 7번에 트러스 구조. 트러스 구조는 모양이 무슨 형태? 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삼각형, 긴 직선 부재인데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하중을 지탱하더라. 다음 8번 주제 쉘 구조. 쉘 구조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무슨 힘? 면내 응력. 면내 응력. 다음 11페이지에 갈로 3번에 현수 구조. 현수 구조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장력. 쭉 넘어가서 13페이지. 건물의 안정성. 최근 들어서 문제 중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하중에 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13페이지 표가 하나 있네요. 표가 있는데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더라. 장기 하중에는 고정하중, 활하중 아시죠? 단기는 적설풍 지진이 있는데 적설풍 지진에서 적설하중은 수직하중입니까? 수평하중입니까? 수직하중이죠. 다음 풍이랑 지진하중은 수직수평 뭡니까? 수평하중이다. 다음 장기의 고정하중에서 고정하중은 건물의 수면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벽, 바닥 들어가고요. 다음 타일, 창문 이런 거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타일, 베란다 타일, 화장실 타일, 설비 같은 것들 있죠. 얘는 장기 하중, 활하중 둘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장기 하중에 넣어주어야 됩니다. 비내력 부재, 내력 부재는 당연히 장기 하중이겠지만 타일이라든지 각종 설비 같은 것도 내가 이사갈 때 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면 장기 하중에 포함시켜 줍니다. 요거 조금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14페이지 쭉 나와 있는 거 정리할게요.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이 있는데 장기는 다시 고정 하중과 활하중. 고정 하중 기호로 뭡니까? 데드로드라 해서 D를 쓰죠. 활하중은 기호가 뭡니까? L.
라이브 로드에서 L. 얘는 건물의 자중이 되는 것이고 활하중은 움직이는 것인데 비내력벽 된다 안 된다? 비내력벽 이런 거 전부 다 고정하중에 들어가고 각종 설비도 고정하중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다음 요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중 조합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고정하중의 몇 배? 1.2배 활하중의 몇 배? 1.6배를 해서 더한 값이 고정하중만 해서 1.4배 얘네 둘을 더해서 비교를 해서 큰 값이 기준일까요? 작은 값이 기준일까요? 내가 건물을 지을 때 하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두께라든지 폭 같은 걸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얘네 둘 중에서 각각 값이 나왔는데 기준값은 큰 값. 그래야지 큰 하중을 견뎌야지만 내가 물건을 많이 넣었을 때도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D 더하기 1.6L 하고 고정하중 1.4배를 계산해서 얘네 둘 중에서 큰 값을 하중조합이라 하고 큰 값으로서 그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큰 값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더 불리한 값으로 해준다.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죠. 단기하중에서 먼저 풍하중 할게요. 풍하중은 기호가 뭐였나요? 윈드, W였네. 풍하중은 바람을 받는 면적이 크면 풍하중이 크다 작다? 풍하중이 크겠죠. 풍하중이 크고 두 번째 특징 풍하중 구하는 수식이 있었습니다. 풍하중 구하는 수식이 있는데 이 바람을 받는 면적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유효 수압 면적이 있고 내가 바람을 받는데 구멍이 뻥뻥 뚫기 된 그쪽은 바람을 받지 않겠죠. 유효 수압 면적에 내가 날라오는 설계된 풍압이 있는데 얘네 둘의 관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무엇일까요? 곱하기입니다. 여기 문제 나는 거였죠. 풍하중은 유효 수압 면적과 설계 풍압의 합이다, 곱이다, 나누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곱하기입니다. 이건 한번 나눈 것이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다음 설계 속도압이라는 수식도 나오는데 나옵니까? 2분의 1 로 V의 제곱 이런 거 봤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 로우는 무엇이었습니까? 공기의 밀도고 공기 밀도는 특정 값을 가질 것이고 여기에 V의 영향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계된 풍속인데 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기, 고, 지, 중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더라. 기억나세요? 먼저 기는 뭡니까? 기본 풍속 고는 기준 높이 다음 지는 지형 개수 중요도 누구의 중요도? 건물의 중요도 설계풍 속도압은 요런 수식에다가 H 값에는 거기 해당되는 값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풍하중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월이 있었죠.
기준이 되는 재현 기간은 얼마다? 100년이었죠. 이거는 100년인데 만약에 거주성을 검토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얼마? 요거는 1년. 교재는 이게 쫙 펴져 있거든요. 몇 쪽이 걸쳐가지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눈에 조금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 건물의 중요도에서 건물이 중요하면은 요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특급, 1급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만약에 뭐 종합병원의 수술실 이래 되면은 특급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16페이지 보면 있는데 특급으로는 보니까 특급과 1급을 서로 비교했을 때 동그라미 3번에 뭐 종합병원의 수술실 이런 거 특급에 들어가고요. 왠지 학교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학교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1급에 포함됩니다. 1급에.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래 정리했는 것을 교재를 한번 볼게요. 풍화중을 볼 텐데 풍화중이 15페이지에 보니 중간쯤에 보니까 니은의 기본지사 적설이구나. 풍화중 14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죠. 14페이지 보니 풍화중은 골재 설계용과 외장재 설계용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효 수압 면적의 설계 풍압을 어떻게 한다? 곱하여. 거기 나오죠. 그리고 또 갑자기 17페이지로 가셔야 돼. 17페이지로 가셔서 비읍. 설계 속도압은 공식이 중간에 하나 나와 있죠. 2분의 1 로 V 제곱 H.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설하중 할게요. 적설하중. 교재로는 14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일단 적설하중이 크다라는 것은 물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낮아야 되겠죠. 물매는 낮다라는 말이고요. 얘 또한 재현기간이 몇 년? 재현기간이 100년인데 눈의 깊이가 최고 깊을 때 낮을 때 최고 깊을 때 기준으로 해서 100년을 보는 겁니다. 최심 적설 깊이라는 표현을 쓰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할 때 여러 가지 개수가 있는데 기본 지붕 형태에 따른 기본 지붕 적설 하중 개수 또는 노출 개수 맞죠? 온도 개수 난방이냐 비난방이냐 또는 중요도 개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지진하중 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지진하중은 지진 응답 개수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비례하는 관계도 있고 반비례하는 관계도 있었죠. 지진 응답 개수에 비례하는 값은 어떤 값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얼마나 세게 오느냐에 따라서 또는 건물의 중요도 계수에 영향을 받고 반비례하는 것은 시간과 관계되는 수치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반응, 수정 계수, 또 진동, 주기 이런 것들은 지진하 중에 반비례하고 가속도라든지 건물의 중요도 계수는 비례하는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지진이 오게 되면은 나는 그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설계할 수 있다? 내진 설계. 내진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거. 두껍고 크고 튼튼하게 짓는 거고 기본. 그러면은 건물 자체 하중이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공사비도 많이 증대가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재진 설계를 하죠. 재진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무슨 장비, 계측 장비를 달죠. 달아서 뭐 창문이라든지 이런데 지진이 왔을 때 쿵 흔들렸을 때 얘네들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끔. 즉 재진 설계의 특징은 지진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건물을 보호하는 것인데 대부분 대규모 건물에 하고요. 당연히 고가겠죠. 이런 것들은. 다음 여기 중요한 특징은 기존 건물의 형식에 좌우된다 안 된다? 아까 설명해줬죠. 기존 건물이 있는데 지진 계측 장비를 다는 거예요. 다는 거니까 기존 건물의 형식은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좌우되지가 않고요. 다음 각각 자기 땅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거를 집안 땅의 상태, 내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집안 계수에도 영향이 있다 없다 말했잖아요. 기존 건물에다가 장비를 다는 거예요. 내 땅이 단단한지 덜 단단한지 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면진하고 구분할 거거든요. 면진 설계는 재진은 들어오는 지진을 내가 장비를 달아가지고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면진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맨 처음에 면진 스프링 같은 걸 달아가지고 요 위에다가 기초를 올리고 요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죠. 즉, 면진 스프링 같은 걸 달아서 기초에다가 그 위에다 기초를 올리는 겁니다. 때문에 야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첫 번째, 기초와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 다음, 땅의 상태에 해당되는 계수, 집안 계수. 집안 계수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얘는 받겠죠. 왜냐하면 땅에다가 면진 스프링을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상태가 지냐, 단단하냐, 모래냐, 연약 지반이냐 달라지겠죠. 즉 지방 계수의 영향을 얘는 받는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받게 되고 만약에 건물을 사용하다가 증축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증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지을 때는 얘 사이즈에 맞게끔 면진 장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또 더 올리게 되면은 이 면진할 수 있는 이 스프링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즉 얘는 증축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면진 건물로서의 역할은 상실되더라. 이러한 이
이 지진에 대한 레진 설계에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가능하면 지반이랑 기초는 하나로 묶어주면 좋겠죠. 일체화하고. 건물은 무겁게 지어야겠어요? 좀 가볍게 지어야겠어요? 가볍게 지으면 좋겠죠. 그래서 건물 무게도 가능하면 조금 가볍게 해주고, 다음 다른 건 상식선에서 알겠고, 균형 잡힌 평면 설계를 해달라. 균형 잡힌 평면 설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건물을 만약에 나는 조금 특이하게 짓는다고 일자형으로 지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힘이 이래 와버리면 얘가 툭 넘어지겠죠. 왜냐? 요거를 건물 쪽으로 보게 되면은 건물의 교차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균형 잡힌 설계라는 것은 두 개 이상 되도록, 만약에 내가 디귿자형 건물을 지었다고 치면 하나, 둘, 최소 두 개가 된다 이 말이죠. 즉 교차점이 두 개 이상이 되도록 평면 설계를 해달라. 다음에는 코어의 중심 배치. 중심에다가 건물의 중심을 있는데 그거를 코어를 중심에 배치해달라. 그러면 아무래도 건물이 흔들리는 비틀림 효과가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18페이지에 있기는 한데 교재에 없는 내용도 많이 첨가가 되었거든요.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다 봐두셔야 돼요. 교재에 있는 거가 다 나온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19페이지 설계 기준의 종류. 두 가지가 표가 있습니다. 강도 설계법과 허용 응력 설계법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하였습니까? 강도 설계를 했죠. 그래서 강도 설계와 허용 응력 설계법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강도 설계법 예를 중심으로 할게요. 강도 설계법은 어디에 주안점을 뒀냐면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뭐가 계속 나오냐면 개수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건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힘이 필요해. 그 건물은. 그렇다고 해서 100으로 탁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100이라는 걸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개수, 1보다 작은 개수를 두고 만약 이거를 0.5라고 할게요. 0.5라면 100 맞춰주려면 실질적으로 얼마에 지어야 됩니까? 200의 강도는 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100의 강성을 내가 얻었잖아요. 그 개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다?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그래서 뭔 개수 보면은 하중 증가 개수, 강도 개수라는 말이 나오면 아, 강도 설계법이구나. 그렇게 그냥 유추를 하시면 됩니다. 고려되는 것이고, 재료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하냐면 소성 범위까지. 소성은 스프링을 늘렸을 때 되도록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하중? 극한 하중까지 견딘다. 요거랑 비교해서 허용력은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얘는 사용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소성 범위까지 쓰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 탄성 범위까지.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용성 미냐는 사용하중 이런 말도 나오고, 근데 개수하는 말은 여기는 거의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갈게요. 상단에 하중조합 나왔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20페이지) 15주제 활하중 표가 하나 있죠. 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코니하고 주택 거실 중에서 누가 더 하중을 많이 잡습니까? 발코니 몇 배? 1.5배. 기억해 두시고요. 뭐 좀 이런 거였죠. 베란다, 발코니, 여기 창문, 여기 베란다 창문, 여기가 발코니예요. 사람들이 발코니에다 짐을 많이 내놓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있죠. 출입바닥, 발코니에 출입바닥 활하중의 1.5배라는 것은 얘가 일로 출입을 하잖아요. 출입. 그럼 얘의 출입바닥 활하중에 얘를 몇 배? 1.5배 큰 값을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있는 걸쳐서 있는 그 하중에 대한 거 마저 하겠습니다. 위에서 받는 평면도다. 중앙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둥이 받는 힘, 그거를 면적가 쭉 있는데 가장 쉽게 숫자로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쪽에서 받는 게 부하 면적이라 할게요. (10m입니다) 얘가 받는 것은 부하 면적이 100제곱미터. 얘가 힘을 받는, 이 기둥이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요쪽 중간에서 받는 힘이 100이라고 치면, 얘가 사실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영향면적이라고 하는데, 조금 기준치가 달라요. 기준치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기초에 영향을 줄 때는 4배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다음 보호가 간다면 2배까지 영향을 주는데, 얘를 기둥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기둥이면은 영향 면적이 얼마다? 4배니까 400이 됩니다. 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치 너무 커져. 그래서 무엇을 준다? 야 또한 활하중, 그쵸. 활하중 저감 계수를 두는데 수식이 하나 나왔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0.3에 분자의 4.2에 루트 A 이런 값이 있었죠. 계산하라고는 이게 루트 값이 들어가서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요 A에는 얼마 이상?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거실의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무엇을 정해줄 수 있다? 활하중 저감 계수를 적용해 줄 수가 있다. (22페이지에) 5번 풀었었습니까 그때? 풀었으니까 밑에 내진 설계 있는 거 다 앞에 한번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페이지 24페이지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24페이지에 5번. 5번과 8번. 5번, 8번.
5번 같이 볼게요. 하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마감재 이런 것들 고정하중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동그라미 2번 풍화족은 설계풍화 유효 수압 면적 어떻게 한다? 곱한다. 3번에 하중을 장기와 단기 구분하는 경우 지지는 단기죠. 4번 조적족 칸막이 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한다 안 한다? 한다. 동그라미 5번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은 얼마? 100년. 다음 옆에 8번 동그라미 1번 최근 아파트는 어디에? 강도 설계법이랬죠. 2번 극한 강도 설계법은 이런 강도 설계법은 그 강도를 주기 위해서 더 크게 설계를 하는데 더 크게 설계하기 위해서 앞에 1보다 작은 개수값을 둔다 했죠. 그래서 설계 강도가 개수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그 말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 허용 응력도는 사용성에 주안점을 둔다고 했죠.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탄성범위였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극한 강도 설계법은 개수를 둔다라고 했죠. 맞는 말. 동그라미 5번 강도 설계법에서는 안전율 때문에 개수를 둔다. 똑같은 그 개념을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27페이지 2장 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땅에 가자. 이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의 상태에 대해서 본다. 갈로 1번에 29페이지 상단에 보링. 집안을 조사할 때 안에 집안을 청봉을 해가지고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갈로 2번에 무엇으로? 물로서도 할 수 있고, 갈로 3번에 비트를 이용해서 충격식으로도 뚫을 수 있고, 갈로 4번에 둘을 겸용해서 할 수 있는데, 뚫으면서 회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다? 셋 중에? 회전식. 연약 집안에서는 무엇만 사용해도 된다? 수세식. 단단한 집안일 때는 충격식. 30페이지. 보링 구멍을 이용해도 되고 땅 속의 성질을 알아볼 것입니다. 알아볼 때 방법이 있는데 페이지 30 무슨 시험? 표준 관입 시험. 표준 관입 시험은 수치가 있었죠. 추가 얼마? 63.5kg 추를 얼마 높이에서? 76c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밑에 타격 얼마? 30cm 들어갈 때 타격 횟수를 H라고 하죠. 표준 관입 시험은 연약 집안, 사질 집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어디에 사용한다? 점토질, 사질토 어디? 사질토. 사질토에 이용을 하고 수치도 중간값 정도는 기억해 놓자라고 했죠. 중간값이 얼마다? 10에서 30. 최고치가 얼마게요? 50입니다. 50. 사질토는 표준 간입이라면 나는 점토질이야. 점토질. 점토질일 때는 뭐 같고? 배인 테스트.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헷갈리는 거. 들어보셨죠? 평판 제하 시험. 평판 제하 시험은 무엇을 측정하는 겁니까? 땅의 힘, 지내력을 시험하는 것이고
어디다가 어떻게 예정 기초 바닥면 저면에다가 제하판을 놓고 눌러가지고 얼마나 힘을 견디느냐 그걸 측정하는 것이 평판 제하 시험이었고 표준 관입이라든지 개인 테스트는 안에 흙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흙의 성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만약에 얘가 사질토다. 사질토는 힘을 어디에서 많이 받습니까? 얘 항상 헷갈려 얘가. 항상 헷갈려. 상단이 중앙이 힘을 가장 많이 받고 양 사이드가 적게 받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땅이 꺼진다면 어디서부터 어디 치마? 이렇게 해서 양단부가 먼저 침하가 되고 만약에 점토질이다. 점토질 흙이 있는데 얘는 어디가 힘을 많이 받습니까? 얘랑 반대겠죠. 양쪽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고 중앙이 가장 적게 받는데 만약에 땅이 꺼진다면 어디 치마? 중앙부가 먼저 치마가 일어나더라. (32페이지) 지방 액상화 현상은 점토질, 사질토 어디서 주로 일어납니까? 사질토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내력 시험이 무슨 시험? 평판 제하 시험. 33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어디에서 지점을 측정하는 겁니까? 직접 기초가 놓을 위치. 그러니까 예정 기초 저면이나 직접 기초가 놓을 위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제일 밑에서 하고 만약에 갈로 이번에 지내력 시험 안 하고 할래? 그러면 요 표가 하나 나오죠. 요 표는 이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굳이 외워야 되나? 저걸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관련 이 분야에서는 뭐 건축사 시험이라든지 또는 뭐 건축기사 시험이라든지 이런데 다 나와요. 그래서 수치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단한 경암은 얼마? 4,000이고 경연 연암이 있다면 연암은 좀 범위가 넓어요. 2,000에서 1,000인데 보통은 1,000 정도. 자갈이 나오면 300. 가장 밑에 모래가 100. 그러면 자갈 모래 섞이면은 200. 그렇게 계략적인 거 알아두시고 내가 아까 말했는 수치들은 장기 응력입니까? 단기 응력입니까? 장기요. 장기입니다. 장기. 단기로 하려 하면은 장기에다가 몇 배? 1.5배 하면은 단기 응력. 단기 응력이 더 크다라고 했었죠, 수치가. 다음 말뚝박기 시험에서 3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말뚝은 중앙에서 주변부, 주변에서 중앙부 뭐였습니까? 주위에서 중앙으로. 볼트 박는 거 있어서 볼트 박을 때 볼트는 중앙에서 바깥으로. 두 개가 반대였습니다. 말뚝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볼트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이제 흙을 팝니다. 흙파기. 그냥 별도 흙막이 없이 파는 것을 무슨 컷? 오픈컷이고 휴식각은 땅을 막 팠는데 중력이 들면 스르르 흘러내려요. 그게 휴식각이죠. 휴식각의 몇 배? 2배가 경사각. 이제 굴착이 들어갑니다. 굴착은 부분 굴착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분해야 되는 것은 아일랜드 컷과 트렌치 컷. 두 개가 반대였죠. 아일랜드는 어디서부터? 중앙부터 주변으로 나가는 것이고 트렌치는
주변에서 중앙으로 파서 들어오는 것이죠. 땅을 팠더니 이제 땅을 이렇게 파고 났더니 얘네 토합으로 얘네들이 붕괴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땅 붕괴되지 않게 막아주는 거. 흙막이죠. 흙막이를 할 적에는 경사를 수평되게 한다, 내려서 한다, 조금 위로 한다. 흙막이 발을 설치할 때 얘는 딱 맞게끔 내려서 올려서, 요거는 좀의 경사지게 올려서. 왜냐면 토합이 발생하죠. 내려서 해야 되겠죠. 내려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토합이 발생하면은 눌려서 수평 맞을 수 있게끔 약간 처지게. 그 경사 정도는 35페이지에 니은에 있죠.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 하는데 요 정도 경사는 두고 한다. 이렇게 했더니 얘의 단점이 뭡니까? 흙막이를 했더니 안에서 공구가 지나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좀 파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온 것이 동그라미 3번 어스 앵커죠. 바깥에다가 앵커 박아주는 거. 앵커를 하게 되면은 안에를 불차기 용이하죠. 작업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새로운 공법 조금 쉬다 갈게요.